네, 계속해서 문제 67페이지의 양가로 6번 실행 차수 및 기술식입니다. 바로 밑에 1번 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 그럼 언제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입니까? 무단으로 회사 바깥으로 갖고 나가는 반출 시에 아니면 경쟁업체에 유출했을 때. 알고 계시죠? 네, 밑줄 한번 끊어놓습니다.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소되고 종료됩니다. 또 꼭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 반출은 배임죄를 구성하게 되죠. 아무튼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반출 시에 기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 판례입니다. 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인 자료를 이제는 조심해야 되죠. 적법하게 반출하는 겁니다. 무단 반출 아니고 적법하게 반출을 해가지고 그 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퇴사시죠. 퇴사시라면 회사를 그만둘 때는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지도 않고 폐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게 되죠.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으로 7번 공범관계. 이건 박스 1번은 워낙 기본수도 보고 알고 계시죠. 1번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이죠.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 행위 사유 계약이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이때는 배임죄 교사범 공동점범이 될 수 있죠. 왜? 적극 가담했다면. 반면 로마차 2번 관여의 정도가 거기까지 이르진 않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단순히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 그럼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 악의죠. 단순 악입니다. 단순히 알고 거래에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견상 겉으로 봤을 때는 방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건 범죄를 구성할 정도 위법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벌적 위법성론. 논이다라고 합니다. 범죄를 구성할 정도 위법성은 없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 위법성은 없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경찰이 되고 어떤 할머니가 배가 고픕니다. 이웃집 텃밭이네요. 텃밭. 대파가 신성하게 자라있는 겁니다. 라면에다가 대파 넣고 싶죠. 그래서 그때 한 5cm 정도 가위로 탁 잘랐으면 대파를. 그거로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고소해져. 여러분들 경찰입니다. 아니 대파 5cm 정도 잘라서 훔친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까요? 안 하겠죠. 요 정도는. 법에도 눈물이 있죠. 이런 게 범죄를 구성할 정도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여기 가벌적 위법성론이고 이걸 이제 우리 현법 판례에서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범죄를 구성할 정도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네, 알겠죠. 적극 가담해야지만, 즉 교사나 정과정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했을 때만 배임죄의 교사분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진 않고 단순 악입니다. 단순히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배임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알면서 임했다.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으니까 배임죄 종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대가로 2번이잖아요. 1인 회사의 주주, 실질적 대표이사인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 상대방이 알면서도 가등기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견효받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이런 거 기본 수업 때도 다루죠. 보시면 이게 주식회사 A고 이게 1인 회사죠.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 명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이.
1인 주주가 여기서 갑입니다. 1인 주주입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회사에 있어서는 이 제국의 황제죠. 자기가 대표이사가 되고 싶으면 어차피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출하니까 주주총회 생각이 곧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얘는 대표이사로 등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님이 됩니다. 1인 주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표죠.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 금융기관입니다. 직원이고 대출단만 직원이고 지금 이 금융기관 자금을 이 1인 주주가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니까 캐피탈, 금융기관으로서는 담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갑이 담보로 뭘 준 겁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고 이렇게 회사 소유 부동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때 갑하고 을의 재책이죠. 먼저 1인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은 없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맞죠? 그러면 갑은 타인사무처리자 맞습니다. 사실상 대표이사. 이 무비화하는 혐의 맞죠? 개인적 거래 수반해가지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바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 주식사 A한테는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의 혐의는 배임죄입니다. 주식회사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하고 거래한 상대방이잖아요. 을은 배임죄의 종범이 될까? 검사가 얘가 담보로 받아줬잖아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는 게 배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담보로 받았죠. 외견상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 종범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종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을은 적극 가담한 겁니까? 단순 악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우리 회사에 담보로 주는 것은 배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 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받아야죠. 을은 담보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 부산시로 끌려갑니다. 가가지고 야 꿀 앉아 하고 쪼이트 까이겠죠. 구두로 막 밟힙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배임죄 종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에 대거리 이유는 그래서 화수표. 그래서 상대방은 배임죄의 종범 불성립하게 됩니다. 단순 악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판입니다. 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 위 직원하고 접촉해가지고 영업 비밀을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업무상 배임죄 공동점범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무단으로 반출했죠. 반출했을 때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의 이름과 동시에 종료가 되잖아요. 배임죄는 상태범이니까. 그리고 이때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배임죄는 종료된 겁니다. 그런 것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이 위 직원하고 접촉해가지고 영업 비밀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 공동점범이 될 수는 없겠죠. 이미 배임죄는 일주일 정도 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화살표 갑은 업무상 배임죄 공동점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 정도만 지나면 됩니다. 바로 영업비밀 부정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우리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공동점범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 양으로 8번의 재수관계입니다. 재수관계 1번 판례. 별이 두 개가 있고 전화집 판결이죠. 기본소득 해설인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였습니다. 이 판례 모르면 안 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전무죠. 인 피고인이 담당 직원을 기망해가지고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용협동조합 전무는 타인사무처리자 맞죠. 조합의.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만 성립할까? 아니면 뭐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까? 이런 게 다 도진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원합치 판결이고 해설 봅니다. 한계 혐의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구순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양자를 법조 경합, 즉 일제로 볼 게 아니고 수재인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는 거. 따라서 화살표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둘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봤느냐. 이때는 사기죄만 성립한다라고 판시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까지 성립한다. 입장을 바꾼 거니까 외워둬야만 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전무 사건입니다. 네, 2번 판례입니다. 이도 은근히 출제가 잘 된 판례죠.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의무를 위임받고서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해버립니다. 재수가 어떻게 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 한번 쑥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있고 이 사람이 갑 건물 관리인이고 이제 이 사람이 월 만약에 건물주입니다. 네, 건물주가 이제 건물 관리인 갑에게 월세 임대차 계약 권한을 수여합니다. 월세만 받겠다는 겁니다. 월세. 그렇죠. 그러면 이 오피스텔에 방이 만약에 한 50개가 있으면 월세가 쭉쭉쭉 들어오잖아요. 돈이 많은가 봅니다. 돈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월세 받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 건물 구입 비용은 다 상환했고 이제는 월세만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갑은 이제 나쁜 말 먹게 되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월세를 좋아할까요? 전세를 좋아할까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전세가 좋죠. 전세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 만약에 1억을 다 받으니까 돌려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받고 거기에다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자기 집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로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쭉쭉쭉 나가버리면 내 집 마련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은가 봅니다. 뭐 서울에 월세 한 5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월세로 500만 원 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전세를 찾고 있으면 전세를 근데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보통은 보통 월세를 또 요즘에 선호하니까. 근데 이제 갑이 어떻게 나요? 요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가 요렇게 1번이고 2번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라고 기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요즘에 전세 매물 찾기 힘들은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까요? 계약을 그럽시다. 그러고 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게 만약에 뭐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하고 3번 이제 월요일 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겠죠.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요? 갑이 키워버립니다. 참 세상 못된 놈들 많습니다. 그렇죠? 참 나쁜 사람들 많죠.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나? 진짜 남들이 욕할 정도로 해도 내 이익을 위해서만 팍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의 과오를 묻어둘 것 같다. 그냥 지나갈 것 아니냐.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나쁜 사람들 이제 많이 보겠죠. 경찰이 될 거니까 게다가.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못된 놈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그게 우리 경찰이 할 일입니다. 사회의 악을 뿌리뽑겠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갖고 있는 책무는 막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갖고 얘가 튀어버리는 거잖아요. 못됐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갑의 혐의가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기죄? 임차인이 쏘갔잖아요. 얘는 사실은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데 월세밖에 없잖아요. 계약 권한이. 여기에 사람을 기망하는 겁니다. 기망하여 재물교부 받죠.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입니다. 또 더하기 무슨 제도 성립할까요? 임대인, 건물주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갑은 타인사무처리자 맞죠? 재산관리 관한 사무를 얘가 대행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리 사무처리자가 임무 위반한 혐의입니다. 전세계약 체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어른 어떤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 임차인들이 나중에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임죄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건물주, 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둘 다 성립합니다. 왜?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사기죄 피해자는 임차인이고 배임죄 피해자는 건물주 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왜 출제가 잘 될까요? 요게 그렇습니다. 상상적이냐 실체적이냐. 요거 꼭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상적이냐 실체적이냐. 바로 사기죄 실행 행위인 기망은 토요일 날 내가 전세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요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배임의 실행 행위, 임무 위반하는 행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월요일 날 계약 체결할 때 요때입니다.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판례 사실관계는 좀 불명확합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고 월요일 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거 계약 체결 자체가 바로 본인에 대한 임무 위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대, 이거 외워둡시다. 은근히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은 다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 결론 화살표.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하고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둘 다 성립하되 밑줄로 한번 걸어보면 실체적 경합범 성립.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3번 판례입니다. 87년도 판례입니다. 봅시다.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가 되고 종료되잖아요.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전에 업무상 배임 행위로 취득할 기름을 그 배임 행위자로부터 미리 매수하기로 합의 또는 응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작물을 취득한 작물 취득죄가 아니고 아직 배임죄가 손해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배임 행위 자체 공동점검이 된다. 화살표. 업무상 배임죄 공동점검이 성립하는 것이지 작물 취득죄 불성립이 됩니다. 작물 취득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 요대로 정리해도 될 거예요. 사실관계 자체로 출제는 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공부했죠. 본범에게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 작물 이후에 작물죄가 성립합니까? 배임죄로 영득하는 것은 제사상 이익입니다. 제사상 이익은 작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범에게 업무상 배임 행위로 취득할 유류를 미리 구입하고 그랬다. 그러면 이 기름이 작물 아니냐?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작물 취득죄 성립하지 않고 모두 업무상 배임죄 자체의 공동 점검이 된다는 거. 피고는 사죠. 경찰입니다. 경찰청에서 순찰차라든지 기름을 많이 넣잖아요. 기름을. 그러면 경찰청하고 계약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나쁜 말 먹고 바로 경찰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저 주유소 쪽에는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배임이 됩니다.
뱀이 되고, 그럼 요 기름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뱀체 자체의 공동점이 된다. 요 정도만 살짝 이해를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판례입니다. 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사업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비배하는 혐의로서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용사에 지급해야 될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미리 지급되도록 하여 뱀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보관하는 자하고 공모해가지고 펀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송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회사고 회사 운영하는 자입니다. 갑과 을로 구분은 안 되죠 지금? 네, 얘를 가로 하겠습니다. 이 회사 운영자고 그리고 펀드 운영사입니다. 그럽니다. 이 을은 자금 집행 담당자입니다. 갑하고 을이 공매가지고 이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줘야 될 돈을 첫 번째 선지급해버리면 미리 돈을 줘버린 겁니다. 얘가 투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그리고 얘하고 공매죠. 을하고 공매가지고 되겠나요? 이 돈을 이렇게 임의로 인출해가지고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때 요 갑의 재성입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요 선지급했을 때 회사에 대한 배임죄 성립하겠죠. 왜냐면 돈은 미리 주면 얘는 손해입니다. 펀드 운영회사는 플러스가 됩니다. 배임죄가 됩니다. 돈도 미리 막 주면 안 되겠죠. 이게 배임죄입니다. 더하기 여기서 문제된 게 더하기 이거죠.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쓴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 회사 운영자 갑의 혐의가 펀드 운영사입니다. 펀드 운영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될까? 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 업무상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까 이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먼저 선지급했지만 이 돈은 회사 소유가 아니고 펀드 운용사에 기속되겠죠. 이 돈을 인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릅니다. 배임의 피해자는 회사고 횡령의 피해자는 펀드 운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문제될까요? 이 회사 운영자죠. 이 회사 타인 사업 처리자는 맞습니다. 문제는 회사 운영자인 갑은 펀드 운용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재물 보관자는 아니잖아요. 얘는 이 회사 운영자고. 그런데 그럼 얘가 신문자죠. 자금 집행 담당이니까. 그러면 업무상 타인 재물 보관자라는 신분이 있고 얘는 비신문자하고 공매죠. 33조입니다. 신문자와 비신문자가 공매가지고 펀드 운용사에 기소된 돈을 인출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단독으로는 펀드 운용사에 대한 횡령은 범할 수는 없지만 신문자와 함께라면 업무상 횡령죄 공동점검이 될 수는 있잖아요. 이게 5가 됩니다. 그래서 배임과 횡령죄 둘 다 성립하고 실체적 경하범위 됩니다. 그게 4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5기 넘어가니까 배임죄와 횡령의 실체적 경하범위 성립하고 피해자가 다르죠. 배임의 피해자는 회사고 횡령의 피해자는 펀드 운영사입니다. 네, 그 다음 제 양가로 9번 대표권 남용입니다. 이건 뭐 기본서에도 보지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재산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표권 남용입니다. 대표권 남용. 그런데 이 대표권 남용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까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왜?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표권 남용인데.
예, 다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의의를 봅니다. 의의. 대표권 남용이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렇죠. 자신의 권한 범위 냅니다. 당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 즉 계약 등책을 하였지만 그 실질은 본인인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권 남용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표권 남용의 법리죠. 법리. 그러면 바로 밑에 박스 판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비율이 두 개네요. 뭐 전부 다 비율 두 개네요. 전부 다 전합세 판결입니다. 예, 상대방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맨 밑에 판례 알지 못하는 사정에서 의무부담 행위가 회사대에서 유효한 경우 집안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식사 어심 대표이사 홍광어이고 A입니다. 홍광어가 A로부터 이런 식으로 개인 용도로 30억을 청구합니다.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두바이에 빌라를 짓기 위해서 30억을 청구하면서 그 다음에 차용증을 (30억) 그리고 채무자란에 어떻게 썼나요? 홍광어라고 써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어심 대표이사 홍광어, 그래서 도장을 쿵 찍는 거죠. 이게 대표권 남용. 왜냐면 대표이사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됩니다. 상법상. 그걸 우리 형법에서는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무소 위조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는 게 대표권 남용인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배임죄가 될까의 문제입니다. 홍광 혐의가 배임죄가 성립할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야 되는데 어떤가요? 타인 사무실의자 맞습니다. 주식회사 어심 사무실의자가 임무비배하는 건 맞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리면서 회사를 채무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제사상이익을 취득합니다. A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30억 채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주식사 어심은 30억을 줘야 되는 채무를 지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배임죄는 기수입니까? 주식사 어심이 실제로 A에게 30억을 지급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주식사 어심을 채무자로 만들어 놨을 때, 바로 이거죠. 주식사 어심이 돈을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실손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 기수는 의무를 부담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 지금 맨 밑에 박스의 판례죠. 눈으로 봅시다.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에서 의무 부담 행위가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회사가 돈을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 경우 회사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채무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다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바로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화살표 채무 발생 시에 배임죄 기수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 오른쪽이죠. 오른쪽 페이지. 의무부담 혐의가 회사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바로 밑에 박스의 1번이죠. 이제는 뭐라고 보는 겁니까? 문제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은 민법 108조입니다. 비진이 표시인데 그건 몰라도 되고 우리 형법 공부할 때 알았다 하고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보통 같이 보죠. 그렇죠. 알았던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같은 법 효과를 줍니다. 왜? 실제로 A가 알았는지 여부는 머릿속에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는 알 수 있었다. 그것도 알았던 경우하고 법 효과를 같이 준다는 거. 그럼 뭐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A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야, 뭐 주식에서 의심을 채무자로 만들어놨지만 진정한 채무자는 주식에서 의심이 아니고 너 아니냐 너. 요 두바이에 여자가 생겼고 빌라 지으려고 하는 건 내가 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미 A는 진정한 채무자가 주식회사 의심이 아니고 홍광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나중에 주식회사 의심에 한테 가서 야 너희들이 채무자니까 나한테 30억하고 이자 줘 이렇게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흥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주식회사 의심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적어도 A에게 돈을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배임자가 성립할까요? 타인 사무실자가 회사를 채무자로 만들어놨죠. 이 무비반응 혐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사 의심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겁니다. 얘한테는 안 줘도 되는 거 알고 있는 놈이니까. 그러면 배임죄는 기수는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는 됩니까? 임무비반응 혐의로 나갔죠. 회사를 채무자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바로 실행 차수는 인정되고 기수가 되진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임 미수죄로 처벌된다는 거. 그게 지금 오른쪽 맨 위에 1번입니다. 봅시다. 회사 대표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돈은 제3자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이걸 찾아야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화살표 원칙적으로 배임 기수범이 아니고 배임 미수죄에 성립합니다. 알고 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배임 미수죄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임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중간에 키워드가 있죠. 이것까지 출제할 확률은 좀 적죠. 이거는 민법을 좀 공부해야지만 그런 징렬이 출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이와 달리 그 의무부담 혐의로 인해서 실제로 채무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까지 우리 경찰이나 경찰 간부 경위 공채에 출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얘한테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주식사 의심이 얘한테 돈을 줘버립니다. 안 줘도 되는데 돈을 줬다면 실손이 발생했잖아요. 또는 돈을 안 줘도 얘가 화를 내는 겁니다. 민법 35조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지라. 네가 대표자 또는 종업원 관리감독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만 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게 됐다면 또 배임죄를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것까지 신경 써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긴 합니다. 물론 한 요 정도까지 나오려고 하면 그래도 변호사 시험 한 5급 정도는 공부해야지만 이런 건 날리지 않을까. 왜? 민법을 공부하니까. 민법이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배임 미수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2번 판례입니다. 2번. 이것도 이제 기본수도 본 거잖아요. 키워드. 회사 명의 약속원 발행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네, A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면서 홍광가 조금 전에는 차용증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음을 발행합니다. 뭐 30억. 네, 발행이 난에 어떻게 썼나요? 홍광어라고 쓴 게 아니고 주식회사 어심 대표이사 홍광어하고 도장 푹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치는 A기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을 한 겁니다.
발행했는데 문제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진정한 채무자는 요놈이면서 회사를 지금 엄상의 발행인이자 30억을 줘야 되는 주 채무자로 적어놨잖아요. 그거를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한번더 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혹시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떤 판례에서는 이거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중대한 과실. 근데 여기서는 과실 아닙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몰라도 됩니다. 옛날에는 유가증의 경우는 옛날에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판시해 왔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요즘에는 유가증에 가는 것도 똑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이게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요즘 판례 입장은 유가증 그런 경우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렇게 통일시켜버립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얘 뱀제 기술일까요? 얘는 알잖아요. 진정한 채무자는 요놈이지 주식회사 의심은 아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엄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의심에 가가지고 야 엄금 30억 줘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의심 얘한테 돈 안 줘도 되죠. 그러면 발행한 것만 갖고는 뱀죄 기소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음이잖아요. 회사 명예의 어음은 얘가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유통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둬야 되겠죠. 이게 재산세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확인. 그러면 이제 A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B에게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속음 뒷면에 배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시키면 어렵니다. 그러면 B는 대표권 남용 사실을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모를 겁니다. 얘는 직접 만났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보니까 C가 야속음의 최후 소신도 역시 대표권 남용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C가 대표권 남용 사실을 모르는 C가 요 앞면에 직업 장소, 직업 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 의심한테 찾아갑니다. 가서 만기에 엄금 30억 달라로 하면 주식회사 의심으로서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느낌에도. 물론 인척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야, 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약속은 발행이 무효라는 거. 그와 같은 인척 항변을 하지 못하면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의심이 C에게 30억을 만약에 줬다는 거. 그렇죠. 엄금 지급.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된 게 언제 대표사의 배임죄가 기수일까의 문제잖아요. 전환식 판결이죠. 이 판례가 나오기 전의 이전 판례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발행했을 때 이게 유통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발행했을 때 본인은 주식회사 의심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때 기수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요즘 판례 입장이 뭡니까?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또 종전에 기수로 인정하던 것을 기수가 아니고 미수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요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만 갖고는 안 되고 뭐였습니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을 정도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지만 이게 O가 됩니다. 그래서 발행을 한 것만 갖고는 A가 이걸 유통시키지 않고 계속 한 석 달 정도 90일 정도 갖고 있다가 바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안 줘도 되잖아요. 알고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발행했을 때 기수가 된다. 그걸 폐기해버리고 발행한 것만 갖고는 얘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무비하는 행위로 나간 것이고 미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언제 기수입니까? 유통 제3자에게 요 상대방이 유통했을 때 아니면 최후 소신에게 엄금을 지급했을 때 바로 이렇게 유통됐을 때 얘가 모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주식사 의심이
엄검을 줘야 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때 배임죄는 기수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론 뭐 전부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분들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겹다 30번 봤다. 근데 30번 정도 봤으면 이제 합격해서 나갑시다. 합격해서 나가. 뭐 이걸 야 나 이 판례 이거 500번 봤다. 끔찍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서 나갑시다. 제가 바란 건 그겁니다. 신림동이든 어떻게든 공부하는데 막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은 또 병들고 몸도 병들 수 있으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할 때 그냥 미친 듯이 확 몰아가지고 군대 왔다 생각하고 다시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 왔다 생각하고 2년 3년 동안 미친 듯이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멋지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수험생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수험생 공부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합격을 못합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상. 그냥 나 좀 모자라는데 하면서도 약간 자기를 하고 대신에 노력으로 극복하겠다. 그런 수험생들이 훨씬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대법관보다 머리 좋기는 힘들잖아요. 또 머리가 대법관하고 똑같아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일선 법무 여러 가지 사건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능력들이잖아요. 그걸 뛰어넘기는 힘들 겁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들이거든. 아마 지금 나이가 드신 60 넘어가는 그런 대법관들이 공부하는 수험생보다 하루 처리하는 사건들이 더 많을걸요.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이 문서 페이지만 하더라도 훨씬 많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성실을 하지 않으면 못 해내는 직업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관들. 우리는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너무 이제 사법부라든지 헌법재판소를 포포하게다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외웁시다. 알고 계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발미유기 이렇게 외우잖아요. 발행한 것만 갖고는 미수고 상대 제3자에게 이송되었을 때 기수다. 여기 지금 2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한번 봅시다. 2번 판례 키워드는 회사 명의 야수원 발행 그리고 상대방의 두 번째 키워드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 로마자 1번에 제3자에게 유통 그 다음 키워드는 배임죄 기수 유기고 로마자 2번 그러나 야수원 발행이 무효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음이 유통되지 않았다. 유통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발행만 해놓은 겁니다. 발행만 했다. 그 다음 키워드 배임 미수죄입니다. 알겠죠?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매도 담보하고 양도 담보입니다. 지금 한 10분 남겨놓고 들어가기는 참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식사들 마치고 하시고 오후부터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